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43살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간병하던 환자의 가슴에 있던 그 흉터를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 저를 버린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 300억짜리 저택 안에는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작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였습니다. 남편 민수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을 키우며 살았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죠. 민수는 동네 중화요리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고 저는 마트 계산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민수가 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무릎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고 서서 일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결국 민수는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룻밤새 저희 집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생활비. 제 파트타임 수입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민수는 매일 자책했고 저는 밤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마트 동료 언니가 저한테 간병인 일을 권했어요. 언니 친구가 간병인 소개소를 운영하는데 마침 급하게 구인 중이라고 했죠.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제 파트타임 일보다 4배는 많은 돈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간병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트 일을 정리하고 간병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간의 짧은 교육을 마치고 소개소에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집이라고 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한참을 가니 산 중턱에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그 집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정말 엄청난 규모의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제 대문, 넓은 정원, 그리고 궁전처럼 웅장한 본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이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저를 맞았습니다. 장혜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고급스러웠습니다. 혜진 씨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던지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값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집 안 곳곳에 놓여 있었고요. 이강민 회장님을 돌봐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저희 고모부님이세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셔서 간병인이 필요해요. 혜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강민 회장은 대형 건설 회사를 창업한 사업가였대요. 75살이고 자녀가 없어서 혜진 씨 부부가 모시고 산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성격이 좀 까다로우세요. 이전 간병인 분들이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성실하고 인내심 있는 분을 찾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걱정이 됐지만 월급이 워낙 좋았기에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혜진 씨는 저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큰 방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이 보였습니다. 이강민 회장이었죠.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참 외로워 보이는 분이구나였어요. 커다란 방에 홀로 누워 계시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거든요. 회장님은 반쯤 감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씀은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혜진 씨의 남편 태수 씨도 와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제 답변이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채용이 결정됐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은 정말 기뻐했어요. 아이들도 좋아했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저희 가족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저는 그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주말도 일했고 한 달에 이틀만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한 보상이 있었죠. 제 일은 회장님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청결을 유지하고 재활운동을 돕는 거였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음식간이 조금만 안 맞아도 손사래를 치셨고 침대 각도가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을 내셨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회장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해서 펼쳐봤죠. 젊은 시절 회장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회장님이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이는 웃고 있었고 회장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이 찢어져 있었어요. 정확히는 여자아이 옆에 서 있었을 누군가가 찢겨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혜진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녀가 차갑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간병인이 할 일만 하시면 돼요. 혜진 씨는 사진첩을 뺏어서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유독 저를 예의주시했어요. 한 달쯤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 부부가 회장님의 빠른 회복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회장님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리려고 하면 혜진 씨가 말렸습니다. 너무 기름진 건 안 좋다느니 소화가 안 된다느니 하면서요. 재활운동을 시키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 제지했죠. 어느 날은 제가 한의원에서 회장님께 좋다는 한약을 사왔어요. 제 돈 20만 원을 들여서요. 그런데 혜진 씨가 그걸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사와요? 혹시라도 탈이 나면 어쩌려고요? 회장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날 밤 혜진 씨는 제가 사온 한약을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그걸 발견했을 때 제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밤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이상한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아래층 거실에서 혜진 씨 부부가 나지막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회장님이 계속 버티시잖아. 태수 씨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언제 또 뇌출혈이 올지 모른다고. 그때까지만 참아요. 그 간병인은 어때? 믿을만해? 글쎄요. 너무 성실한 게 오히려 문제예요. 회장님한테 잘해주려고 너무 애를 쓰더라고요. 조심해야겠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혜진 씨 부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지셨습니다.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혜진 씨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저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회장님을 진찰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회장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땀으로 흠뻑 젖은 회장님의 옷을 갈아입혀 드리려고 서툴 상의를 벗겼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님의 가슴에 크고 굵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어요. 심장 부근에서 왼쪽 어깨까지 이어진 흉터.
마치 누군가에게 칼에 베인 것 같은 모양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저는 10살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빚쟁이들이 집에 자주 찾아왔고 아버지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가슴에 큰 칼자국이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울었고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저를 고아원에 데려갔어요. 잠깐만 여기 있으라고 곧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고아원에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어요. 고등학교는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고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19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23의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도 고아 출신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결혼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버지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찾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를 버린 사람을 왜 찾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의 가슴에서 똑같은 상처를 본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회장님이 낮잠을 주무실 때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어요. 회장님의 개인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캐비닛을 열고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이강민. 생년월일 1950년 3월 21일. 제 기억 속 아버지의 이름도 이강민이었어요. 생일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2달 넘게 간병해온 이 노인이 30년 전 저를 고아원에 버리고 떠난 제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수백만 명이 사는 이 나라에서 하필 제가 아버지의 간병인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 아무 생각도 안 나. 회장님한테 말할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 너무 혼란스러워.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눈물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회장님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는 저 노인이 저를 버린 아버지라니.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 회장님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의 외로운 눈빛, 가끔씩 저를 보며 흘리시는 눈물, 제 손을 꼭 잡으시는 모습, 그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실을 숨기기로요. 아버지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고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간병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 씨가 저를 별채로 불렀어요. 태수 씨도 함께 있었죠.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은 씨 앉으세요. 혜진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요. 네, 다행이죠. 그게 다행이 아니에요. 태수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회장님이 완전히 회복하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회장님 재산은 어마어마해요. 300억이 넘는 이 집, 건물 몇 채, 주식,
예금까지 합치면 500억은 될 거예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회장님을 모셨어요. 10년 넘게요. 회장님한텐 자식도 없고 친척도 저희밖에 없어요. 당연히 저희가 유산을 받아야죠.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건강해지시면 유언장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평생 고생한 게 물거품이 돼요. 태수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도 힘들잖아요. 남편도 일 못하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고. 우리가 지은 씨를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이 편안하게 가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씨한테 5천만 원을 드릴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회장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약을 조금 덜 드리거나 음식에 뭔가를 섞거나. 방법은 많아요. 자연스럽게 가시게 하는 거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왜 그런 걸 해야 해요? 혜진 씨가 차갑게 웃었어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지은 씨,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지은 씨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별채를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안 돼. 증거가 없잖아. 그 사람들이 시치미 떼면 끝이야. 오히려 우리가 누명 쓸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 증거를 만들어야 해. 저는 다음 날부터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 부부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회장님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혜진 씨와 태수 씨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부엌 쪽으로 다가갔죠.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회장님이 이번 달 말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대. 태수 씨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구해온 약이 있어. 이걸 회장님 음식에 타면 돼. 조금씩 먹이면 한 달 안에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확실해? 의사 친구한테 확인했어. 검시해도 절대 안 걸린대. 그냥 심장마비로 보일 거래. 그 간병인은? 걔는 상관없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돼. 필요하면 누명이라도 씌우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끝까지 녹음했어요. 다음 날 저는 혜진 씨가 회장님 식사를 준비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혜진 씨는 제가 없는 줄 알았는지 작은 병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주게 탔어요. 저는 몰래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날 점심 혜진 씨가 회장님 방에 죽을 가져왔어요. 회장님 식사 시간이에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혜진 씨가 죽을 떠서 회장님 입에 넣으려는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혜진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 죽 못 드셔요. 무슨 소리예요? 이 죽에 뭘 탔죠? 혜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다 봤어요. 어제 부엌에서 흰가루 타는 거. 그리고 녹음도 했어요. 회장님 죽이려고 한 대화 전부요. 혜진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녹음했다고?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그때 태수 씨도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 여자가 우릴 협박해요. 녹음했다나 뭐래. 태수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지은 씨 생각 좀 해봐요.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회장님 족하고 10년 넘게 모신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겨우 석 달 일한 간병인이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회장님 독살하려 했다고. 증거가 있는데도요? 증거? 그런 거 조작하기 쉬워요.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 하면 돼요. 법정에서 싸워봐요. 우리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알아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들 말이 맞았어요. 힘도 돈도 없는 제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계셨어요. 저는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회장님. 네. 딸.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와 태수 씨도 놀란 표정으로 회장님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저를 아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혜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한테 딸이 있다고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태수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아버지예요. 30년 전에 저를 고아원에 버린 그 순간 혜진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 그럴 리 없어. 회장님한텐 자식이 없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회장님 가슴에 있는 흉터를 보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의 흉터랑 똑같았거든요. 혜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이 뭔가 꾸민 거야. 회장님을 속인 거라고. 꾸민 게 아니에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제가 평생 간직해온 사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이거 보세요. 이 사진 속 남자가 젊은 시절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고요. 혜진 씨가 사진을 빼앗아 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진짜네. 이게 회장님이네. 태수 씨도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젠장. 완전히 꼬였어.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조금 더 힘있게요. 지은이. 내 딸. 맞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저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왜 다시 찾아오지 않았냐고 원망했어요. 돈 없었어. 사업 망했어. 빚쟁이들 쫓아와서 너 위험할까봐. 고아원에. 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보호하려 한 거였구나.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어.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한쪽에서 혜진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이건 인정 못해. 당신 같은 게 회장님 딸일 리 없어. 그녀가 저한테 달려들려는 순간 태수 씨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이미 늦었어. 뭐가 늦어? 어떻게든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없어. 친자 확인하면 다 드러날 거야. 혜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도 벽에 기대서 한숨을 쉬었죠. 저는 회장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음식에 독을 타려고 했고요. 제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혜진 씨를 가리키셨어요. 너희들, 날. 회장님, 저희가 언제요? 그런 적 없어요. 혜진 씨가 발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혜진 씨와 태수 씨가 회장님 살해를 모의하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경찰, 불러.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혜진 씨가 무릎을 꿇었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혜진 씨 부부는 체포됐어요.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장님은 곧바로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저한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친자 확인도 했죠. 결과는 99.9% 저와 회장님이 친부녀 관계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혜진 씨 부부는 살인 미수와 재산 편취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아버지를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민수와 아이들도 저택으로 이사를 왔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듬뿍 주시고 민수한테도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의사는 뇌출혈의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언제 다시 쓰러질지 모른다고요. 제가 아버지를 다시 만난 지 1년 하고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 아버지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죠.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요.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지만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제일 그리웠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택, 건물, 주식, 예금까지 합치면 거의 500억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저한테 행복을 준 건 아니었어요. 진짜 행복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산의 대부분을 기부했어요. 고아원과 불우이웃을 돕는 데 썼죠.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남은 돈으로는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주방을 맡고 저는 홀을 맡았어요. 아이들도 방학 되면 와서 도와주고요. 매일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 간병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쓰신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10살 때 너를 버린 것이 평생의 후회다. 그때 아빠는 너무 힘들었고 겁이 났어. 빚쟁이들이 너한테까지 해를 끼칠까봐 무서웠단다. 그래서 너를 잠깐만 고아원에 맡기려고 했는데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다 보니 시간이 자꾸 늦어졌지. 결국 10년이 넘게 지나서야 너를 찾으려 했는데
이미 내가 고아원을 떠난 뒤였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단다. 아빠는 평생 외롭게 살았어. 돈은 많이 벌었지만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 매일 밤 내 생각을 하며 울었단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빠가 쓰러진 후에 내가 간병인으로 왔더구나. 처음엔 몰랐어. 내가 많이 컸으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니 알겠더라. 내 웃음소리, 내 말투, 내가 나를 보는 눈빛. 모두 어렸을 때 그대로였어. 정말 감사하다. 아빠를 용서해줘서. 마지막에라도 내 곁에 있게 해줘서. 이제 아빠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으니까. 지은아, 많이 사랑한다. 항상 행복해라.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저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평생 후회하며 사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정말 많습니다. 가족의 사랑,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한테 절대로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 곁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보다 명예보다 그 무엇보다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을 소중히 보내시길. 그것이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